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올려도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에 중국인 관광객 16만 4천 명이 우리나라를 찾아 모두 3억 7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증권부 김창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들려주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 급락했습니다. 장중 지수가 1930선까지 내렸지만 장막판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194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코스피는 10일 전거래일보다 1.24% 떨어진 1940.9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이날 매도폭을 키운 것은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유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급등한 지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97% 떨어진 16,659.25에 S&P 500지수는 2.07% 내린 1928.21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1,824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기관은 903억 원, 개인은 826억 원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 운송장비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내렸습니다. 의류정밀, 기계, 증권 등의 낙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네이버가 5.61% 급락했고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전자 등이 다소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기아차 등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9% 하락한 555.9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떨어진 1070.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소속 가수와의 잇단 분쟁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와의 잇단 분쟁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SM은 10일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며 전거래일보다 5,450원 하락한 31,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년 중 최저가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하루 사이에 1,12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SM의 자회사인 SMCNC 역시 전거래일에 비해 14.89% 내려간 2,83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한 것은 소속 아이돌 그룹인 엑소의 중국인 멤버 루안이 이날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여파로 보입니다. 루안 측은 SM이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엑소 K팀과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M팀을 차별했다며 팀 탈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M은 올 들어 소속 가수들과 연이어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엑소의 또 다른 중국인 멤버인 크리스가 지난 5월 15일 루안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제시카가 탈퇴했습니다. 소속 가수들과의 분쟁이 이어지자 SM의 주가도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 주가는 크리스가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인 지난 5월 14일 49,800원을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37.35% 하락한 상태입니다. 홍정표 키움증권연구원은 루안이 중화권에서 가장 큰 인기를 받고 있었던 데다 멤버 이탈 사태가 올해 2번이나 발생한 탓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 같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화권 파트너사인 미디어 아시아그룹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태 해결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선도주자가 될 것이고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올려도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뉴욕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고 초이노믹스를 통한 한국 경제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한국은 세계 경제의 국면 전환기마다 가장 발빠르게 적응해왔다며 현재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우리는 회복에 머물지 않고 도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는 양호한 국가 부채와 경상수지 흑자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지만 글로벌 저성장 우려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며 한국의 새 경제팀이 축소 균형에서 벗어나 확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과감하고 직접적이며 명확한 수단을 통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에 중국인 관광객 16만 4천 명이 우리나라를 찾아 모두 3억 7천만 달러를 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인 1일부터 7일까지 방한한 중국 관광객은 작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6만 4천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이들은 3억 7천만 달러치를 소비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2013년 400만 명을 돌파, 연평균 26%의 증가율이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이 전년보다 52% 뛰어오르며 일본을 제치고 방한 제1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방한한 중국인도 469만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7% 늘어나는 등 방한 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중국은 이달 중순 단일 국가로는 처음으로 연간 방한객 500만 명을 넘어서고 연말에는 600만 명 달성도 기대된다고 관광공사는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959억 달러로 잠정 집계돼 2012년 1029억 달러보다 6.7%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9년 768억 달러, 2010년 986억 달러, 2011년 1016억 달러로 이어지던 증가세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중소기업 한 곳당 평균 수출액은 2011년 122만 달러에서 3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에는 11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오늘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 측은 그동안 용산 개발 사업 무산의 책임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온 가운데 이번 판결은 사업 무산의 책임이 잘못이 코레일이 아닌 시행사와 민간 출자사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레일 측 추천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한 이유가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자는 적게 주고 수수료는 많이 걷어가는 행태, 이를 두고 약탈금리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자, 금융당국 수장이 약탈적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반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의 행태는 똑같다고 합니다. 자, 금융부 박혜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권의 약탈금리 행태가 여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을 앞두고 약탈적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의 약탈금리 행태는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저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연체금리는 수년간 복지부동하고 있고 또 수신금리는 곧바로 내리면서 여신금리는 늦게 내리는 습성도 여전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카드사들의 현금 서비스 등도 기준금리 인하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금리를 적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눈치만 살피며 수익에 집착하는 사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특히 연체금리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최근 10년 사이 예금금리는 약 2%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간 탓인데요. 반면 연체금리는 과거와 똑같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대출금 연체 시 부과하는 이자율은 최고 17%에 달합니다. 연체금리의 괴리 현상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연체금리가 어느 정도 높게 설정돼야지만 연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연체금리가 낮은데도 연체율은 좋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은 연체 최고금리가 11%인데 연체율은 어떤 은행보다도 우수했습니다. 결국 높은 연체금리가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은행의 해명은 틀린 셈입니다. 네, 보험사나 카드사들의 행태도 다르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 상품 중에 약관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인데 이 상품 역시 약탈금리가 여전합니다. 약관대출 금리의 경직성은 가상금리에서 확인되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가상금리는 최근 수년째 약 1.5%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가상금리는 인건비나 시스템 구축비 같은 비용이 반영된 것이어서 기준금리 변동과 무관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가상금리를 산정할 때 비용 말고도 채권과 같은 지표금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카드사 역시 현금 서비스 금리가 최고 연 28%에 육박합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무관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약탈금리 관행에 대한 대대적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좀 더 강도 높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의 박혜욱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SDS와 제일모직의 상장 소식에 삼성물산과 삼성카드 등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삼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범삼성가에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삼성 SDS와 제일모직의 연내 상장이 예정되면서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삼성 계열사의 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 CJ 등 범삼성가에서도 이들 기업의 상장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SDS와 제일모직의 상장으로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삼성물산과 삼성카드, 삼성생명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그룹은 제일모직,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전기, 삼성 SDI에 순환출자고리로 연결돼 있어 이들 계열사가 SDS와 제일모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덕분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22.58% 다음으로 삼성 SDS 지분 17.08%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실제로 삼성물산의 주가는 올해 첫 거래일 59,000원과 비교해 삼성 SDS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지난달 25일 75,500원으로 27.97% 상승했습니다. 제일모직 지분 5%를 가진 삼성카드도 1월 2일 37,000원과 비교해 제일모직이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9월 19일 53,300원으로 35.95% 상승했습니다. 삼성 SDS 상장이 예상돼 있고 연내에는 제일모직 상장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상장을 할 경우에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의 그 기대감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좀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된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한 범삼성가에서는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 SDS와 제일모직 상장을 계기로 그룹 계열사 주식 가치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범삼성가 그룹들도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는 삼성생명 3.7%, 삼성카드 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CJ제일제당도 삼성생명 1.49%를 갖고 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 SDS와 제일모직의 상장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삼성 SDS는 11월, 제일모직은 12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유료 다운로드보다는 무료로 음악을 제공하는 앱을 깔아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스마트폰 속의 라디오로 불리우는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시장이 커지자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까지 뛰어들며 국내 온라인 음원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선보인 무료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밀크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한가운데 동그라미 다이얼을 돌리자 다양한 음악들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힙합이나 재즈 같은 220개의 장르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360만 곡의 음악을 실시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밀크뮤직은 출시 5일 만에 다운로드 수 50만을 돌파하면서 온라인 음원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스마트폰 국내 출시와 함께 새로운 개념의 스트리밍 뮤직 서비스인 밀크를 국내에 처음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내 벤처기업의 무료 음악 앱 비트도 채널별로 음악을 구성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대형 기획사 소속 인기 가수가 직접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시간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기존에 음원을 판매하고 있던 업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유료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무료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맞서 특화된 컨텐츠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유료 음원 시장 절대 강자 멜론은 10년 동안 쌓인 2,400만 명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할 수 있는 팬 소비 지수를 선보였습니다. CJ ENM의 엠넷과 네오위즈가 운영하는 벅스, KT뮤직의 올레뮤직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엠넷 이용자는 음악 케이블 채널 엠넷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볼 수 있고 벅스는 취향에 맞는 음악을 찾아주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T뮤직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음질 무손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의 카카오뮤직은 나만의 뮤직룸, 친구와 함께 듣는다, 음악에 스토리를 더하다 등 색다른 서비스로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음원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해 5,740억 원이었던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규모도 2016년에는 8,09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무료 음악 재생이 가능해지면서 50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지닌 기존 음원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내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00년 이후 주행 성능과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탑5로 올라서고도 유독 연비만큼은 정상권에 들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계기로 연비 기술력을 입증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내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출시합니다. 양홍철 현대차그룹 연구개발 담당 부회장은 지난 7일 개최된 2014 R&D 페스티벌에서 100% 국산화 부품을 실현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출시가 가능하다며 차종은 소나타와 K5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과 충전식 전기 모터를 모두 사용해 이론상 1리터의 연료로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차종입니다.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가 보완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연비 경쟁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비 관련 이미지가 좋지 않은 현대기아차가 어느 정도 수준의 연비를 구현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탑5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그동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펼치는 연비 경쟁에서 뒤처진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토요타의 프리우스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현대차는 2011년에서야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당시 구연비 기준 리터당 21km 연비로 출시된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운전자에 따라 리터당 17km 이상의 연비 편차가 발생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내수시장에서는 고연비의 독일 디젤차에 대응하지 못해 현대기아차 합산 점유율이 65%대까지 밀려났습니다. 독일 디젤차를 잡겠다며 올 하반기 그랜저 디젤을 출시했지만 연비는 경쟁 차종들에 비해 리터당 3km 가까이 뒤처져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부문에서도 벤츠, 아우디, 토요타 등 이미 양산 준비를 마친 해외 업체들보다 한 발 늦게 뛰어드는 현대차의 과제는 이를 통해 연료 효율성 측면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현대차는 우선 부품의 100% 국산화를 실현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양산 자체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나타와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얼마나 높은 연비로 출시됐느냐가 현대차의 연비 관련 오명을 말끔히 씻어내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